임종하기 직전에 죽음을 앞둔 환자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어떤 지인의 마중을 받는,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지면서 되돌아 본다고 그래요. 이게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고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1980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40년간 진료를 해왔습니다. 30년간 모교 내과 교수로 근무하다가 제가 예정보다 2년 일찍 2018년에 이제 제가 암 진단을 받게 됐어요. 방광암 진단을 받고 이제 그 몇 달 후에 수술을 받게 돼서 예정보다 2년 일찍 퇴임을 했는데 뭐 그거라면 오늘 여기 나오질 이유가 없었을 텐데, 제가 2007년부터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뭐 우연찮은 기회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오늘 나오게 됐는데, 강의를 이제 뭐 16년째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뭐 강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은 66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그 학술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꼭 심장이 멎어야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 그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이제 세계적인 등반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에베레스트도 무산소 등정을 하고, 그분이 뭘 조사했냐면 그 산을 등반하다가 추락한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지대라는 책을 내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은 산 꼭대기에 오르다가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겪는가를 했어요. 근데 죽었다면 뭐 인터뷰할 수도 없으니까 끝났겠지만 생존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 산 정상에 오르다가 떨어지면은 물에 빠지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 포기하고 마음을 딱 내려놓은 순간 그 자기의 육체에서 분리돼서 눈 덮인 서론으로 떨어진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좀 멀리에. 그런 그 체외 이탈을 해서 또 그때 그 자신의 살아온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그런 걸 다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은 과학자나 의사도 아닌데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더 그 도움이 되는 거는, 그 조사하면서 아들 둘을 등반 사고로 잃은 어머니를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두 아들이 등반 사고로 추락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데, 라이노트 메스나 그 어머니를 만나 사실은 육체가 땅에 추락하기 전에 몸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줬더니 그 어머니가 죽은 두 아들이 사망 당시에 크게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라는 걸 확인하고 크게 안심을 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도 거기 기록이 돼 있죠. 예, 예. 근사체험은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 이제 근사체험은 이런 거죠. 이제 대강 이 요새는 심장이 멎으면 다 사망 판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죠. 2, 30분 정도 해서. 물론 다살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되게 3차 병원, 대학병원에서 심장이 멎은 경우보다도 이제 일상에서 뭐 그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졌다라든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숨 멎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살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게 사실 살아난 사람 중에 일부가 10 내지 한 25%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어떤 빛을 본다든가 죽은 가족을 만난다든가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체험, 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보고 천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보고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체험들을 이제 뭐 근사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체험 중에서 재미있는 거는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좀 펼쳐지면서 되돌아 본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면서 재미있는 거는 그 자기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늘 착한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가 어떤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피해자 입장이 다 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 지갑에서 자기가 돈을 훔쳤을 때 나중에 그걸 아버지가 알고 느꼈을 그런 참담한 심정, 이런 거를 이제는 부모 입장이 돼서 다 경험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피해를 줬을
가해자로서 피해를 줬을 그 피해자가 겪었을 참담한 심정을 본인이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그대로 경험을 해본다는 그런 체험들을 이제 우리가 근사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근사 체험은 사실은 체험자마다 다 다릅니다. 전부. 그리고 또 뭐 그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떤 우발적인 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어떤 절제절명에 이뤘을 때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체험들이 이제 그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돼 왔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직 연구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게 현실이고 근데 삶의 종말 체험도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영적인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임종하기 직전에 그 죽음을 앞둔 환자가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이나 어떤 지인의 마중을 받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종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굉장히 불안과 공포를 느끼죠.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지인의 그 부친 한 분은 말기암으로 3년간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이 6.25 때 학도병으로 참전한 분이었어요. 그 마지막 이로서는 6.25 때 전사한 자기 동료가 저희 그 침대 옆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런 걸 알면은 이건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안을 줬을 텐데 그런 걸 모르니까 뭐 정신 차리라고 하고 아마 저기 야단치고 이랬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있어야만 임종하는 사람이 그런 현상을 볼 때 정신 차리라고 하고 뭐 야단을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격려하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편안한 죽음을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데 그런 거를 가르치질 않으니까 모릅니다. 간호대학이나 의과대학에서도 전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 임종 현장을 지키는 게 의료인들인데 간호사, 의사들이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그 겪을 때 그런 환자를 안심시키고 정말 인간적인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자관 그래서 그런 근사 체험이나 삶의 종말 체험은 이제 죽음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다. 이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난 뭐 이런 체험을 했다 누가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사례를 난 본 적이 있다. 그런 거는 뭐 제가 아마 설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를 수많은 사례를 그 모아서 경험한 그 권위 있는 의사가 한 얘기인데다가 그것도 이제 2001년도에는 그런 유명한 학술지의 그런 논문도 실리죠. 그거 아마 보셨을 텐데 란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뭐 103종 당시에 책을 쓸 당시에는 103종이 넘었는데 그 상위 3%를 차지할 정도고 이 피인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임팩트 팩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 객관적인 지표인데 요즘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국, 영국, 우리나라 대학 다 등수를 매기잖아요.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 세우는데 그때 관여한 게 그런 것들이겠죠. 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에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되는가. 뭐 수치로 나오니까 계산하기도 쉽고 그러고 또 교수 승진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랬지만 조금이라도 높은데 내려고 혈안이 되죠. 지금 그 국제학술지 보면 일도 안 되는 데 많아요. 일도 안 된다고 뭐 형편없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0점 몇 밖에 안 되는 그런 국제학술지도 많은데 이 피인용 지수가 60에서 가장 최근에 200이 넘더라고요. 코로나 때 더 많은 논문이 실리면서 200이 넘는 그런 학술지니까 피인용 지수가. 그런데 내려고 혈안이 되죠. 이게 논문 실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까다로운 심사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질문도 통과해야 되고 또 이 증거도 제시하고 이런 데 통과해야만 합격이 되는 건데 아마 20편 들어오면 한 편 정도 채택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거기에 이제 2001년도에 그 이 근사체험에 관한 논문이 이제 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빛을 바라보고 빛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학술지에 있는 논문이 가장 믿을 만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계에서도 누가 매스컴을 통해서 발표하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건 엉터리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엄중한 심사를 받아서 이 권위 있는 임팩트 팩터 높은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야말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게 학계의 공통적인 그 인정하는 거고 그런 높은 역사적이고 또 이제 권위 있는 학술지에 그런 논문이 실린 그런 걸 통해서 훨씬 더 이제 믿게 된 거죠. 이거는 뭐 사실일 수밖에 없다. 큐블러 로스 박사는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이 임종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들을 보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이 헝겊 인형을 뒤집으면은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이런 인형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바로 인간의 이제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겠고, 거기서 분리된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무엇인데 뭐 여러 가지로 불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영혼이라든가 또 의식체,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런 거 등등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분리돼서 완전히 홀월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죽음이 되겠고, 일단 불완전하게 분리됐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가역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 중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 근사체험 이런 것들이 되겠죠. 아, 그러면 네네네. 이제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게 모른다는 건 죽음을 외면할 때는 어떤 거냐면 자기 뒤에 커다란 공룡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회피하고 이러면은 그러느라 마음을 먹고 이거 한번 직시해보자. 고개를 확 돌려서 공룡을 바라보면 공룡이 없어져요. 뭐가 있냐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깨갱하고 내리고 있는 거로 변한다는 거죠. 직시하면은. 이게 모르고 있을 때 두렵고 불안한 거지 직시하면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어느 선배 교수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단기로 이제 교환 교수 간 적이 있는데 그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청국장을 끓였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5분 있다가 소방차가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웃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이제 연락을 해서 소방차가 출동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청국장을 예를 들면 청국장에 청자도 내 입 밖에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발효식품 펄펄 뛰고 그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 낭비. 그러나 이제 청국장을 좋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끓여 먹고 청국장 여러 종류도 다 알고 이런 사람은 그 필요가 없죠. 본인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국장을 먹을까 말까 몸에 좋다는데 냄새는 이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강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이제 강의 요청이 있을 때도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왔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청중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정말 아스팔트 같은 상태면 씨 뿌려봐야 아무 싹도 안 날 거고 조금이라도 흙성분이 있어야 씨가 발화가 되니까 그런 걸 판단을 하게 되죠. 그게 아까 조금 전에 한 비유처럼 청국장을 먹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흙성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때는 열심히 강의를 하려고 또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네. 어느 대학생 한 분은 그런 걸 올리는 강의를 듣고 나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어머니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뇌동맥류가 이제 파열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무슨 교회 수련회를 가느라고 가족들이 다 막 거의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재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당시 수련회 갔던 사람들이 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버지하고도 한 번도 8년 동안 전혀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이런 죽음이 소멸이 아니고 옮겨갑니다.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는 어머니도 당신 나름대로의 빛의 세계를 따라서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겠다. 그리고 아버지하고도 그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런 편지를 저한테 이제 보내주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분은
8살 난 그 아들을 뇌종양으로 인해 뇌종양 중에서 좀 희귀한 어떤 치료 방법이 별로 없는 그런 뇌종양으로 앓고 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육필로 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당연하겠죠. 그 8살째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그 이런 죽음에 대한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이제 하면서 죽음이 아들도 소멸한 게 아니고 뭐 육신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만 그 이 영혼불멸 자아는 어디 간 게 아니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을 했고 나중에 또 보게 된다. 그런데 희망을 갖고 다시 삶 속으로 나오게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고 또 한 분도 이분도 그 우연히도 또 뇌종양으로 둘째 딸을 잃은 7살 난 딸은 이분은 저 약대 출신으로 이제 신약 개발을 열심히 하던 분인데 역시 그런 그 좀 희귀한 뇌종양 잘 치료약이 없는 딸을 잃고 나서 이게 무슨 소용인가 내가 약 개발해서 자식 하나 못 살리는데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워낙 이분 하는 얘기가 이과생이어서 다른 책 같은 건 전혀 안 읽는데 그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이제 죽음에 관련된 책을 한 12권 정도를 열심히 읽었다고 그래요. 그걸 읽고 나서 죽음이 정말 이게 소멸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벽이 아니고 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면서 다시 삶 속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전에 포기하려고 했던 신약 개발도 다시 해서 뭐 그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 그런 그 편지를 보내주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많습니다. 그게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이런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제 천착을 하고 공부하면서 늘 그 뒤를 이제 제가 진료할 때 그런 퀴블로르스의 사후생 책이나 또는 이제 그 관련된 영혼들의 영이나 이런 걸 이제 갖고 다닐 때가 많게 됐어요. 늘 갖고 다니죠. 그래서 한 번은 저한테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한 번은 그 조금 시간을 들여서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 소화불량으로 온 중년 여성인데 남편이 3년 동안 뇌종양 투병하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소화가 될 리가 없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중년 여성인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이리저리 돌려서 물어봤더니 군대 간 외아들이 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당연히 안 되겠죠. 속도 아프고 그래서 계속 소화 안 되는 약만 소화 잘 되는 약만 줘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런 책을 이제 선물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좀 나누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학적 죽음만 알고 살았으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선 또 다른 어떤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육체가 다가 아니고 인간은 이거보다 좀 훨씬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이런 걸 좀 아는 계기가 있었다면 뭐 생활이 아마 좀 크게 바뀌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마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저한테 미리 네네. 알려주셨거든요. 네. 그나마 죽기 전에라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걸 모르고 죽었으면 참 황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근사체험 또 삶의 종말체험 이게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이지만 처음 들으면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가장 좋은 태도가 호의적인 회의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의적이다 하는 거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무거나 덥석덥석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한편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검증을 해가면서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두 가지 호의적인 회의론자인데 그런 자세가 제가 견지하고 있는 자세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죠. 주변에서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뭐 난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 뭐 얘기하거나
뭐 벌써부터 웬 죽음 준비 이런 제 의과대 동기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크게 잘못된 거죠. 이제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는 사람도 실제로 이제 막상 자기 본인이 또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에도 받아서 죽음이 자신의 문제가 되면 그 대범한 태도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자주 보죠. 그 자기 문제가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렵지 않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훌륭한 죽음의 모습들로 제가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이제 60세 남성입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이제 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사례인데 이분이 그 장례식 끝나고 이제 발레린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버스에 탔어요. 이게 화장터까지 한 15분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탔더니 5분 있다가 이제 경계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문객들 아마 그 기사가 뭘 잘못 눌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그 버스 앞에 모니터에 고인이 나오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굳은 날 와주신 조문객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거 그날이 굳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맞췄을까요, 그걸? 신통력이 생긴 건지. 그게 아니고 미리 찍어 놓은 거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화창한 날 뭐 다 비디오를 15분씩 찍어 놨다가 그거에 맞춰서 이제 튼 거죠. 15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남이 이제 몇 번째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또 도와준 분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자기는 비록 먼저 가지만 하고, 인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방영되고 나서 나머지 절차들을 아주 그 밝아진 분위기 내에서 치를 수 있었다고는 그런 사례를 거기 제가 직접 거기 참가는 못했지만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제가 전해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좋은 죽음이란 단어가 이제 그 책에도 제가 썼습니다만 좋은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죽음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뭐 여러 학자들이 낸 논문도 있고 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제가 공감하는 게 이제 2000년에 미국 내과학회지에 그런 좋은 죽음을 찾아서라는 논문이 실린 게 있습니다. 뭐 갑자기 또 의학 논문 꺼내는 거는 이 논문이 좀 특별하기 때문인데 의사 몇 사람이 연구해서 쓴 게 아니고 3자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어요. 말기암 환자 본인들. 가족들, 의료진 3자가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좋은 죽음이 이런 거가 아니겠는가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쓴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이 인상적이어서 그걸 아주 가능하면 자주 인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통증을 아플 때 그걸 충분히 가라앉히고 안 아프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도 아끼지 말아야겠다. 가끔 보면은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들이 마약성 진통제 쓰면 혹시 마약 중독되면 어떻게 된가 그런 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 걱정할 계제가 아닌데 어떻게든 아픈 걸 안 아프게 해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명확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죽음에 대한 준비는 뭐 3자가 같이 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번째는 이제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갈등 해소 또 작별 인사를 잘하는 거 그런 건 뭐 다른 데도 나오는데 이 좋은 죽음을 찾아서의 가장 특징적인 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가 타인에 대한 기여. 여섯 번째는 그걸 통해서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낀다. 이게 그 말기암 환자가 포함된 3자가 모여서 한 회의를 통해서 도출한 결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종종 보시면 아마 그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백혈병 어린이가 자기는 곧 죽지만 백혈병 치유를 위한 무슨 걷기 대회를 연다든가 재단을 마련해서 기금을 모은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마 그런 거의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으로 알려준 이제 스위스 정신과 의사가 카를 구스타프 융인데 융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그 사후세계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후세계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마 처음 들으면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이게 그런 이제 그 죽음 그 후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그렇구나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
죽음 준비에 대한 거는 제가 하는 것도 이제 있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 아름다운 죽음을 맞는 건데 아까 좋은 죽음하고 좀 다른 아름다운 죽음은 이제 아이라 바이옥이라는 미국 완화의료 전문의가 많은 환자들 임종을 지켜보면서 한 4가지를 정리해서 제시해 주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하고 고맙다는 말하고 작별 인사를 잘하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그 내용인데 용서에 관한 내용 하면서 제가 떠오른 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예수의 사제입니다. 신부죠, 신부. 이분은 이제 심리학자로 이제 미국 하버드 예일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대학을 그만두고 장애인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1996년에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전에 병으로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으로 자기 심정을 쓴 게 있어요. 그게 제목이 거울 너머의 세계인가 뭐 그럴 겁니다.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그 헨리 나우에는 거기서 진정한 고통이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고통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두고 떠나야 되는 게 진정한 고통이다 얘기를 하면서 뭐 중상을 입고 누워 있으니까 자기 안에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자기가 느끼면서 어떤 강한 열망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용서를 하고 용서하고 싶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다 얘기하면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거죠. 물건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마음가짐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해 나가는 게 뭐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표현인가 책에 한 10페이지쯤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뭐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뭐 몇 가지 생각나는 것만 떠올리면 이제 사용 안 한 물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주변에 보면. 제 부모님 2분이 공교롭게도 다 심장병으로 한 분은 심근경색 또 한 분 대동맥 박리라는 심장 질환으로 증상 나타나고 사흘 만에 다 2분이 돌아가셔서 정리 하나도 못하고 가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은 새 물건 사놓고 한 번도 안 쓰거나 거의 새거 이런 거는 오래된 건 물론 버려야 되겠지만 뭐 남한테 선물한다든가 바자회에 내놓는다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 넥타이도 많이 있었는데 소위 명품도 많이 있고 뭐 선물 받은 것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입원한 환자분이 이제 퇴원하면서 선물해 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바자회에 내놨더니 다 인기리에 다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살아있을 때 안 하면 죽은 다음에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죽은 사람 거라고. 살아있을 때 그걸 빨리빨리 해야지 그런 걸 다 처분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다 불에 태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3년쯤 될 겁니다. 아마 수의를 구입을 했는데 보통 때는 평상복 입고 화장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평상복에는 잘 아신 것처럼 이제 화학 섬유도 많고 이제 플라스틱 단추 같은 거 태우면 뭐 다이옥신 같은 공해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면으로 된 거 없을까 하다가 아는 사람이 발품을 팔아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내 거하고 2벌 목양목으로 된 수의를 구입을 해서 지금 잘 간직을 해놓고 있는데 마음 심란할 때 여러분 마음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거. 또 근데 장례식은 해양장 해야겠다. 뭐 그런 거 자식들한테 해놓고 또 이제 제가 음악을 워낙 좋아하니까 사실은 평소에 제 생활이 잠잘 때 빼고는 늘 음악을 듣거든요. 진료할 때도 듣고 내시경 할 때도 듣고 원고를 작성할 때도 듣고 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한 지금 750곡쯤 녹음을 해놨어요. 또 뭐 유튜브에 뭐 저장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와이파이 끊기면 또 안 되니까 음원을 따로 사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게 그래서 그걸 750곡을 해놓고 이제 제가 혹시 나중에 말기암이나 뭐 이런 걸로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 이제 그걸 들으면서 할 수 있게 750곡 정도 되니까 하루에 8시간씩만 들어도 거의 일주일 들을 수가 있게 중복되지 않게. 네? 근데 그거 했더니 또 복사해 달라는 분들이 어디 있어서 제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복사해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아름다운 죽음하고 이제 좋은 죽음의 조건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죽음의 천착과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가 돌이켜봐도 30년 전에 이제 일본 대학병원에 이제 뭐 강사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근데 신세진은 그때 어떤 일본인이 있어서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연락을 했어요. 만나진 못했지만 이메일로 했더니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또 전공의 시절에 제가 아주 환자 진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도와준 1년 후배 내과 전공의가 있었는데, 지금 뭐 큰 병원에 이제 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기는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고맙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그때도 뭐 경황이 없어서 아마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아무나 40년쯤 세월 지나서 그때 고마웠다는 말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 또 이제 용서를 구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할 수 없으면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라도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라. 그런 거가 이제 다른 원불교의 경전 같은 데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죠. 해나가는 것들이.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기억되기를 특별히 바라는 건 없고, 그건 뭐 이제 그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급한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갔으면 거기 생활에 이제 중학교 후배들한테 자기를 계속 기억해달라는 거 비슷하니까. 그러나 이제 조금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이제 정말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헨리 데이비스 소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 대부분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들한테 이런 책이 그런 어떤 그 살아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실제로 저는 가끔 이제 그 블로그를 검색을 해봅니다. 네이버에 블로그를 해서 이제 책에 대한 소감을 사람들이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내용을 올린 블로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기억되기를 좀 바라고. 그렇죠. 네네. 죽음에 대한 얘기 끝나면 뭐 우울해지고 염세적이 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인생의 깊은 고민거리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그 감사하고 힐링을 받는 자리였다 얘기하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뭐, 제 아내나 뭐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또 제 두 딸들 그런 거가 올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좋은 죽음 또 아름다운 죽음을 맞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막 가장 큰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죽음에 대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뭐 거의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왜 결혼이나 회사 입사 준비를 하면서 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냐 이렇게 개탄하는 일이 많은데, 그 결혼하고 입사하고 또 다릅니다. 죽음은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비혼으로. 회사 안 하고 그냥 입사 안 하고 그냥 자영업 할 수 있는 건데, 죽음은 그렇지가 않고 반드시 누구나 다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런 죽음을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지낸다는 거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넌센스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중 원불교, 제가 뭐 거기 교인은 아닙니다. 원불교 천도품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평소에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나중에 죽어갈 때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평소에 죽음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평소에 사실 건강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네. 이게 정말 시급하게 될 문제가 이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사실 말해줘야 되는 건 이제 환자의 인간의 기본적인 알 권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야지만 남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나가고, 또 그렇지 않으면 지속된 의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걸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1900 화산 폭발로 제가 이 비유를 해볼 텐데, 1902년에 서인도의 펠레라는 화산이 폭발할 때 그 지방 관리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쉬쉬하고. 왜냐하면 화산 폭발할지 모르지 아직 뭐 폭발 규모도 알 수가 없고, 괜히 얘기했다가 공포감
두려움을 퍼뜨릴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들이 신경 썼던 게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괜히 이거에 따라 투표율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다가 알리지 않고 있다가 그 지방 주민 3만 명 이상이 거의 다 불에 타 숨지게 됩니다. 근데 한 80년 뒤에 1980년에 헬렌 섬이라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때는 규모는 훨씬 컸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미리미리 알리고 조치를 해가지고 60명 정도의 그 사상자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말기암 환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가족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2004년도에 이제 유명한 국제학술지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자료니까.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 380명하고 가족들 280명 대상으로 여러 세 주제를 물어봤지만 오늘은 그 한 가지 진실을 알기 원하는가 이 질문에서 말기암 환자 96%는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라. 근데 가족은 훨씬 퍼센티지가 떨어집니다. 76%만이.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중요하겠어? 말기암 환자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소식지에 보면은 어느 그 하스피스 경험이 많은 수녀 한 분이 쓴 그런 그 인용한데 어느 남성이 이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술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 환자 빼놓고 의료진하고만 얘기하고 하니까 이분이 어떤 한탄을 하냐면은 내가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내 몹쓸병에 걸리니까 이 지들이라고 하는 건 가족과 의료진이죠. 지들이 나를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수군덕거린다. 이 배신감에 내가 이 치를 떤다.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집안의 붙박이 무슨 장이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나를 빼놓고 하다니 하면서 그런 배신감을 토로한 게 있는데 그렇게 떠나보내거나 하면 가족들이 후회하고 회한이 두고두고 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겠죠. 충격을 받을까봐 뭐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의 두려움이고 그런 두려움을 넘기고 물론 이제 기술도 필요합니다. 갑자기 말기암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심상치 않다라든가 이게 조금씩 얘기하면서 지금 상태를 서서히 알려주는 그런 방법을 써서 얘기하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전달이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건가 뭐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네. 뭐 초연한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당한 건 아니지만 멱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왜 그런 거 얘기하느냐고 자식들이 와서. 그런 게 의료진이 봉변당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줬을 때 네. 긍정적인 알려주는 어떻게든 알려야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알리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은 가장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하스피스 전문가 최근에 쓴 기사에서도 보면은 이 병원이 아닌 하스피스에 입원 환자들 보면은 아주 의연하게 모으는 게 아니라 끌려서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게 가족들이 결정을 해서 와서는 두려움과 자기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공포에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3분 진료가 문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3분 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큰 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수십 년 세월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건강할 때 내가 결국 죽음을 맞이할 텐데 어떤 죽음을 내가 맞이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단 한 번도 재수 없고 그런 거 생각하면 빨리 올까 봐 생각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암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다 힘든 겁니다. 제일 힘든 건 말기암 환자 본인이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가족들, 의료진 3자가 서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교부터의 그런 죽음 교육 또 일상생활에서 이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2009년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의학회에서 이제 죽음 강의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제목을 적어야 되니까 제목을 보내달라서 죽음과 임종했더니 거기 학술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제목이 너무 깨름직하니까 좀 바꿔달라고 해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하고 내용은 뭐 하나도 바꾼 게 없는데
그런 게 있어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작년에 12월에 어느 대기업 그 퇴직한 임원들 대상으로 한 강의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그런 강의를 하기로 하고 죽음에 대한 뭐 그런 죽음에 대한 강의를 듣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목을 불러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제목이 이제 죽음은 소멸인가 옹교감인가 그걸 많이 쓰는데 했더니 역시 좀 제목이 깨름칙하다.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 그래서 지성인을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이렇게 바꿔서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처에 죽음을 이제 부정하고 혐오하고 현세 집착적인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질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큰 부분은 유교에 있습니다. 유교. 조선 왕조 600년을 지배한 게 내세관이 없는 유교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긴 뭐 공자님이 얘기했잖아요. 제자가 죽음이 뭐냐 물었더니 못이 야단을 치잖아요. 사람도 모르면서 무슨 그런 걸 물어보냐고 야단을 호되게 치는 바람에 그때 공자님이 저는 나도 그건 잘 모르는데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든가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으면 이 유교가 그렇게 현세 집착적이 좀 아니고 좀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공자님을 뭐 욕되게 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근데 죽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게 되어왔기 때문에 이제 200년 전에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100여 년 전에 개신교가 들어왔고 다 이렇게 사후 세계를 다 당연히 얘기하지만 이 속에는 죽음을 혐오하는 게 끝없이 깔리는 거죠. 그런 걸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또 하기 시작하면 후다닥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도 죽음에 관해서도 그런 게 좀 척박한 죽음 문화가 후다닥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평소에 뭐 죽음에 대한 그 대화를 이제 자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학교에서 사실 교육을 해야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일본의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일본도 뭐 다 어느 학교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등학교 교사가 1년에 12번 죽음에 대한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그 시한부 선고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또 사후 세계에 대한 얘기 이런 걸 1년에 12번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했으면은 학부모들은 아마 항의 전화가 빗발치도 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몇 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 고등학교 만연한 교내 폭력 또 집단 따돌림 또 자살 이런 게 30% 이상 줄었다는 그런 연구가 나온 적인데 그 교사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아마 3, 4년 전에 저도 가서 강의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그 중고등학교에서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영국에서 시작된 데스카페 모임이 그거죠. 뭐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레스토랑 카페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맥주도 한잔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죽음에 대한 대화를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참가자들 보면은 인생의 깊은 고민거리를 다 털어놓을 수가 있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아주 그 감사하고 힐링을 받는 자리였다 얘기하는데 뭐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자리도 아니고 그 식사 자리에서 식구들 식사 자리 또 친구들 식사 모임 있을 때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훌륭한 데스카페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그 죽음학 카페라는데 이제 카페 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회원 한 분이 데스카페 했던 모임을 공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고 회사 동료 둘하고 셋이 모여서 빵집에서 맛있는 빵하고 커피 갖다 놓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평소에 갖고 있던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 털어놓을 수가 있어서 죽음 앞에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 건지 하면서 정말 치유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걸 공유한 적도 있는데 의외로 그게 그 죽음에 대한 얘기 끝나면 뭐 우울해지고 염세적이 될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반대.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한 번도 뭘 만난 적이 없는 끼리 할 수 있는 얘기가 국제적으로는 와인에 관한 얘기, 포도주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건축에 관한 얘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죽음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이 겪었던 가족의 죽음, 그 친척의 죽음, 친구의 죽음도 있을 거고, 뭐 다 있으니까 공통된 관심사가 다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런 가족 간에도 그런 죽음에 대한 대화를 계속 해나가고, 그런 학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뭐 그런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